그는 체포될 당시에 그 TV 화면 카메라 앞에서 이를 악물고 말이죠. 표독한 눈동자로 압구정 야타족들을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라고 그렇게 인육까지 씹어먹었다는 그 무지막지하고 그 인간 이하인 김현양이가 이 이양을 살려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 흉악범죄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정말 자고 나면은 대형사고,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연쇄살인범, 또 얼마 지나면은 존속살해범, 또 좀 지나면 택시 운전기사 연쇄살해범, 이런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범죄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을 그런 때에 또 생각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 하나가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이른바 지존파 사건입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지존파 그러면 다 머리에 남아있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또 지존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사건 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자료들도 지금 나와 있고 또 많은 또 영상들도 나와 있고 이것에 증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그 끔찍한 사건 사고, 그들의 과정 범행에 맞춰져 있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범죄하고 가고, 그거는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그 뒤에, 구속되고 난 뒤에 어떻게 이들이 살아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뭐 범죄하고 뭐 사형 선고받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 몰라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그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대화하고 그들을 끌어갔던 많은 우리 증언자들의 증언을, 정확한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청년 7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정오한다. 잘 사는 사람들을 절대 눈뜨고 볼 수 없다. 전부 다 없애버리자.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적대감, 이유 없는 정오심, 그것으로 똘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들은 4대 강령을 만듭니다. 첫째, 부자는 무조건 정오한다. 두 번째, 우리는 각자 10억씩 돈을 모을 때까지 이 범행 계속 해야 된다. 세 번째, 배신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인다. 네 번째,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도 어쩌면요 철부지 같은 이 강령을 가지고 그들은 드디어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들 조직으로 있던 사람 중에 하나, 송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를 조직을 이탈했다고 살해해가지고 안매장해버립니다. 제일 첫 번째 살인 예행연습 겸 강령을 그대로 준수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두목이 25살 먹은 김기환이라는 청년이 두목이 됩니다. 머리가 참 좋았어요. 아주 똑똑하고 늘 뭐 반장하고 늘 뭐 우등생 타고 머리가 아주 좋고 리더십도 아주 좋았어.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교도소 동기들 또 학교 후배들 이런 식으로 규합한 게 7명입니다. 그 7명을 데리고 드디어 이제 범죄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두목 그 김기환의 집에 지하실에 아예 철창으로 딱 이렇게 만든 임시 깜빵도 만들고요. 또 사람을 죽여서 태울 수 있는 소각로도 만들고 철저하고 잔인하게 은밀하게 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드디어 이제 무시무시한 범죄 행각에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이듬해 이제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그들은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알려진 이양 가명입니다. 이 양을 그의 애인과 함께 양수리에서 납치를 합니다. 해서 한평에 있는 자기들 아지트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거기서 이 남자를 살해하고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참 이상합니다. 김현양이라고 기억나시죠? 아마 두목이 김기양이지만 더 많이 알려진 건 김현양입니다. 그는 체포될 당시에 그 TV 화면 카메라 앞에서 이를 악물고 말이죠. 표독한 눈동자로 압구정 야타족들을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라고 그렇게 인육까지 씹어먹었다는 그 무지막지하고 그 인간 이하인 김현양이가 이 이양을 살려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직원이었던 문상록이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살려주자. 이래 둘이 막 대판 싸움을 벌일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현양이 이겼어. 일단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무지막지하고 천인공노할 살인마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자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현양이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뭔가 내심 자기 마음에 뭐 있었겠죠. 우리들에게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5일 후에 다시 경기도로 올라와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 부부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해 가지고 역시 자기들 아지트로 또 납치해 가서 그 부인은 그냥 살해하고 남자 사장에게서는 돈을 많이 빼냈습니다. 돈을 갈취하고는 이제 이양에게 납치한 이양에게 공기총을 주면서 그 납치된 사장을 살해하라고 그렇게 사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양이 나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칼을 들어대고 그럼 너 죽인다. 목에 칼 대고 빨리 쏘라니까 어쩌겠어요. 한급울렁의 상태에서 총을 쏴서 그 중소기업 사장을 살해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시킨 것은 이 이양을 살려두긴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역시 그 손으로 살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공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신 못하게 하는 공범의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양은 졸지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진짜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이 양이 강압에 못 이겨 그 사람을 살해한 그날 밤에 김현양이가 폭탄물을 만지다가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렸어요. 터지는 바람에 이 손에 엄청 중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러 갑니다. 가는데 하필이면 그 이양을 데리고 갑니다. 치료받는 도중에 이양이 틈을 노려서 김현양의 핸드폰과 돈을 들고는 그 길로 탈출합니다. 만약에 이양이 그때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큰 살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진짜 철렁합니다. 결국 서초경찰서까지 올라와 가지고 신고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당이 모두 다 체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사건의 대략적인 이제 개요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참 아주 재밌는 것은 지존파 말을 합니다만 지존파가 원래 있었는 게 아닙니다. 지존파가 없었습니다. 지존파가 언제 생겼냐? 붙잡히고 난 뒤에 생겼답니다. 그 수사관도 언젠가 한번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을 잡아서 조사하다가 보니까 이 엄청난 사고를 친 이 조직원들이 뭔가 조직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수사관께서 야 어떻게 조직 이름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존파가 어떠냐니까 다들 머리 맞대고 예 좋습니다 해가지고 서로가 수사관과 이 아이들이 머리 맞대고 합의하여 만들어낸 이름이 뒤늦게 지존파가 되었고 그것이 온 세상 알려져 가지고 지존파라고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양은 결국 사람은 살해했지만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한급불능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법적으로 처분을 받고 아무런 처벌 없이 이제 방면돼서 신분 세탁했겠죠. 그래서 어느 지방에 있는 곳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 후일담은 모르죠.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서울구치소로
드디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죠. 표독하고 날카롭고 어르렁대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요.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들이 워낙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중대범이니까 외부와 철저하게 고립이 됐습니다. 누구와 면회는커녕 심지어 편지조차도 쓰지도 못하고 누가 보낸 편지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영치시켜 놔버리고 신문 잡지 일체 없습니다. 완전 고립.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조그만한 자극이라도 주어져서 대형 사고로 뭐 자살한다든지 또 다른 사고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로 통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교도관들입니다. 특히 복음을 가슴에 안고 있는 믿음의 교도관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교도관으로 재직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고 사직을 하고 구치소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랑교회라는 교회를 설립을 하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서울구치소 교정교화위원이 돼가지고 이분이 외부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지존파 아이들을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뭐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편지 한 장 받아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들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라는 책도 쓰셨어요. 저거 보고 참 많이 감동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김현양이는 말이죠. 제일 악당이었잖아요. 그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영접합니다. 참 미안하죠. 그의 변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눈물을 알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에이 뭐 저거 쇼 아닌가 저거 너무 저런 극과 극을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근데 가까이서 접해보면 대화해보면 얼마나 순수한 인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모두가 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먼 거리가 전혀 멀지 아니하고 점점 갖고 여기 충격을 먹죠. 다들. 김현양이는요. 저도 그를 저희 아내와 같이 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눈자리가 늘 불그스리하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젖어 있어. 그리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그 애창곡입니다. 늘 그걸 부르고 삽니다. 특히 우리 김 목사님은 강문섭이라는 지존파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죠. 21살이었을 거예요. 21살. 너무나 앳되고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웃는 모습이 말이죠. 초등학교 아이들 보듯이 동안입니다. 이 강문섭이를 이 김 목사님이 엄청 많이 챙겼습니다. 제일 어렸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어느 날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가지고 생일날이라 몇몇 분들 둘러앉아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하고 문섭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근데 문섭이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작년 생일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죄짓기 바빴고 그런데 올해 생일은 너무 인간답게 생일 파티를 하고 그런데 목사님 내년에는 내 생일 없겠죠.
다들 가슴이 찡해졌죠. 이 문섭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쭉 얘기했던 그들의 그 범죄 내용을 들어보면요, 구토가 나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들이 변화돼 바뀐 인생은요, 이거는 어떤 분들 들으면 화가 납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뭐 변화됐다고 그걸 자랑 삼아 하냐. 그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저도 100% 인정을 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이것마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악한 놈도, 아무리 죽일 놈도, 지존파 더 흉악한 놈도 지금 잠시 붙잡혔던 그 세상에서 다시 빠져나와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는 이 변화의 과정은, 이거는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아무리 비난당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도소가 있는 이유이고, 복음이 있는 이유이고, 교도관들이 일하는 이유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의 어쩌면 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문섭이는 얼굴이 뚱뚱 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밤새 읽고 싶은데, 앉아서 읽으면 밤에 딴 사람들 자는데 방해되니까 아예 엎드려서 그 희미한 그 불빛 밑에서 엎드려서 2시간, 3시간을, 4시간 보니까 피가 몰려 얼굴이 뚱뚱 부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바뀌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놀랍습니다. 95년도 4월달, 아마 부활절입니다. 서울구치소에 합동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반 재소자들, 사형수들, 외부의 인사들 다 합동예배를 한 번씩 드립니다. 그 합동예배 때 지존파 4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양이와 문섭이가 김 목사님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서 특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의 노래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저 흉악한 죄인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저 인간도 아닌 짐승보다 못한 저들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거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소망을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11월 2일입니다. 드디어 이들에게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문섭이가 먼저 사형장에 올라왔습니다.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문섭이가 이렇게 마지막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 눈이 열리게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흉악범을 교정교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던 성경책은 우리 가족에게 꼭 보내주셔서 우리 온 가족이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게 영치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치금으로 저와 혹시 제 친구들, 돈이 없는 친구들 화장하는 화장비에 써주시고, 나머지 돈으로는 성경을 사가지고 저와 같은 이런 많은 우리 재소자 형제들에게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목에 밧줄이 걸렸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을 문섭이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양과 함께 결국 델커덩하고 2시 55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분 후에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악의 지존파, 흉악범, 살인마, 연쇄살인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뀐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그 현장에서 수많은 교도관들과 많은 외부 인사들이 가슴을 아릴 정도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이어서 현양이가 들어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차분한 모습으로 둘러선 교도관, 예수 믿는 교도관 애들에게 목례하면서 들어와서 앉아서, 그도 모든 인정신문 절차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억울한 희생자들에게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제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었는데 이제 겨우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5명을 죽였으니 5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제 모든 장기를 누군가에게 다 기증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역시 그도 목에 밧줄이 걸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즐거이 부르던 사벽오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여 놀라와 이 찬송과 함께 덜커덩 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천하에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사악한 그들이 그러나 그 긴 은혜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 이토록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존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또 내 이웃과 또 누군가의 긴 삶이 역시 그 속에 대입되어져서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떠지기를 원합니다. 2번 다시 이와 같은 악한 범죄가 사라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추악한 일이 사라지는 날이 꼭 오리라 생각하고 오늘 지존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난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꿈꿔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셔서 새 사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